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 뭐 질문한 게 있는데 이따가 답변할게요. 행복부자님이지. 자, 이제 농업인이 되는 거에는 아까 앞에서 잠깐 땅임자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제 얘기를 했지만은 농지원부라는 행정기관에서 거주지 시구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원부라고 그러는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상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없다 나니까 농지원부라는 것은 내부적인 서류예요.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서류인데 이게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초기야. 그러니까 한 80년대 정도에는 이 농지원부를 복사를 해서 사본을 갖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또 그 다음에는 사본을 해서 원본 대조필이라는 담당자 직원을 찍어서 또 갖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이게 또 좀 부족해 가지고 정식 민원으로 들어와서 민원으로 해서 수입증지를 붙여서 민원으로 발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청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그러다가 정식 민원으로 민원 24에 정부 민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농지원부가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왔어요. 오다 나니까 이건 내부 서류인데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쓰다 나니까 뭔가 좀 부족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2009년도에 농업경영체라는 등록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 농업경영체라는 것으로 이제 농업인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라는 것은 지금도 내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농지 전용하고 또 세금 좀 감면하고 이러는 데서 지금 들어가고 조합원 가입할 때 들어가고 요런 정도예요. 근데 농업경영체는 뭐냐면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야 향후에 이제 앞으로는 그 농업인 확인서라는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농업인 확인서가 뭐냐면은 농업경영 그 확인서를 받을 때 농업인 확인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농업인 확인서가 들어가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각종 정부 보조사업을 신청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을 수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농기계나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부가세도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농업경영체가 실질적인 농업인 증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농지원부는 아마 금년 말로다가 종료가 되고 이게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내부 서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경영체가 이제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고 확인서가 된다. 그리고 실제 많이 지금 해보신 분들이 알지만 농지원부는 손쉽게 되는 데 비해서 농업경영체는 되게 까다롭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까다로운 시어머니 밑에서 우리가 농업인이라는 걸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농지원부는 어쨌든 올해까지는 하니까 농지원부는 거주지 시구 읍면에서 관리를 해요. 신청이고 관리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옮겨가면 내가 가서 신고해야 되냐? 아니야. 예, 그냥 따라가요. 지금 다 따라가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 신청은 언제 했냐? 농지에 농번기에만 그랬는데 농지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만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만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럴 적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샀어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그러면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주지하고 농지 소재지가 다를 때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토지 소재지에 가면 앞으로 농업경영체 할 때도 아마 이게 좀 유리할 거예요. 그 토지 소재지에 가면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발급받으러 가냐면 나하고 그 동네 이장이나 아니면 농사 지으시는 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실제 농사 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써서 내면은 그쪽에서 같이 간 분한테 이 농사 누가 지어? 그러면 저 친구가 지어. 저 사람이 지어. 내가 농기계 작업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격증명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자격증명을 갖다 여기다 신청하면 바로 농지원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청하면 어떻게 되면 여기에서 토지 소재지에다가 물어봐요. 농사를 누가 짓느냐고. 그러면 토지 소재지의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해. 조사를 하니까는 이때 조사를 하러 가니까는 윤세영이가 아니라 홍길동이가 짓는다 그래. 그렇게 답변이 오면 여기 윤세영이가 짓는다고 오면 만들어지는 거고 홍길동이가 짓는다 그러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본인이 가라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할 때 본인이 가서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면서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토지 소지지 만약에 거주지 시군면에서 농지본부 만든다고 확인하는 게 와요. 그러면 여기 저 농취증 만들어줄 적에 그 했던 거가 기억난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됐으니까. 전자민원으로 했으면 전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배기 싫어도 윤세영이가 짓는다고 답변을 보낸단 말이에요. 답변 보내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농지원부를 할 때는 이렇게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규격 양식이 아니고 약간씩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그 다음에 농지원부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그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주를 여기다가 쓰고 농가주를 쓰고 여기는 주민등록세대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등록세대원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농지가 들어가고 임차를 줬으면 임차를 누구를 줬는지가 여기 기재가 되는 거예요.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주재배작물이 되고 그래서 이 재배작물이 바꿀 적마다 원래 하는데 농지본부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농지 현황을 쓰고 소유자가 누구고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짓는다는 이건 임차농지가 기재되는 농지본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돼서 기재가 됩니다.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이 돼서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경영체라는 걸 그럼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농업경영체라는 걸 보면 농업경영체라는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여기다 기재해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조항은. 그리고 농업경영체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신규 또 변경 그 다음에 확인서 발급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가고 해도 돼요. 그리고 몇 개 시군씩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실제 여기는 만나서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해서 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그 등록 확인서 양식이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신청서에는 인적사항이 아까보다 엄청 복잡하죠. 예. 인적사항 이외에 들어가는 것이 영농이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불금 계좌 수령이 들어가고 이건 현재 타든 안 타든 기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러니까 농지 소유주는 저뿐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같이 농사를 지어. 그러면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다가 일단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주와 관계, 영농이력,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주민등록세대원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농사를 안 짓는 세대원, 여기는 농사를 짓는 세대원, 여기는 농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제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음 장에 가면 농지가 나와요. 여기는 내농지, 남해농지, 임차농지, 소유농지 구분 안 하고 소유농지서 여기 농지서부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가면서 농지 자경이냐 뭐 임차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농지 면적 들어가고 재배 작물이 뭐고 농지 소유주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소유농지, 임차농지 구분 없이 농사 짓는 모든 농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농지원부에서는 농사를 안 짓는 소유농지도 들어갑니다. 임차인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소유한 농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농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거 남의 거 농사 짓는 농지. 내 건데 농사를 안 지어 위탁을 줬어. 다른 사람을 줬어. 임대를 줬어.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농업경영체는. 글자 그대로 농사 짓는 것만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직불금 타는 거 이제 이 양식은 그렇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 이건 축산농가 이 농업경영체라는 것이 전체 농가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같은 양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바로 농지원부에 없던 게 생산한 거를 어디에다 판매했느냐, 어떻게 먹었느냐. 예를 들어서 다 먹었다. 여기 기타 자가소비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은 연간 어떻게 했냐.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소득이 들어가요. 농업의 소득, 농가소득,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이 들어가는데 농업과 관련된 부채나 이런 거 위주로 좀 하시고 너무 사적인 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농업과 관련한 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신청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영주의 농업인도 같이 도장을 받아요. 예, 여기 아까 그냥 일반 세대원은 안 받아요. 경영주의 농업인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은 이 홈페이지에서 작물이 변경되면 내가 작물이 변경됐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도 해마다 벼만 심어요. 그렇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변경 신청을 한 번씩 해줘야 된다. 3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그걸 보고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완전하게 되는 거고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면 공익형 직불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제 공익직불제로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농업경영체 신고하면서 직불제 신청이 같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4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때 잊지 말고 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직불금 지급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17년에서 19년도 중에 그 수령한 농지래야 돼요. 그러니까 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는 지금 누가 사든지 간에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농지 직불금을 무조건 산다 그래서 다 직불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17년, 19년도에 직불금을 받았어야 되는 농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업인도 16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래야 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동단위에 사는 사람, 동단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촌의 거주자예요. 농촌 그러면 복잡하게 하면은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우니까 약간은 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은 아닌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읍면이다 그러면 농촌,
읍면이다. 읍면이 아니다. 동이다. 동이다. 그러면 농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촌이 아닌 데 사는 농업인은 또 이게 어려워. 뭐 1헥타르 이상을 해야 되고 뭐 어째고 직전에 농사를 이렇게 지었어야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해 신규로 사는 사람은 1헥타르 이상을 취득해야 대상이 되고 기존 타던 사람은 면적이 적어도 탈 수 있습니다. 300평 이상만 되면. 그 다음에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못하고 그래서 이게 탈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우선 한번 보세요. 16년, 17년, 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래야 돼요. 그 수많은 농지 중에. 그 다음에 16년에서 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래야 돼.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돼요. 두 가지가 공집합으로 이루어지면 두 가지가 그러면 돼.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농촌인 지역에서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위조에 맞는 농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는 농촌이 아닌 데 사람은 1헥타르 이상을 해야 되니까 거의 못한다고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직불금까지 끝났어요. 그냥 직불금은 정의는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가부가 오니까. 예. 가부가 오니까. 그리고 직불금을 안 탔다 그래서 작용을 안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상이 저렇게 대단하니까 실제 농사를 짓고 제촌작용을 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아마 절반 이상은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셔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됐으면 이게 농업인이 된 거예요. 농업인이라는 것은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농업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업인이 아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농업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인이 딱 되고 나면 농업인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지역 단위 농협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지역 단위 농협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농업인이라면 돼요. 농업인이 아니면 안 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죠.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이런 혜택을 본다. 예, 이 지역 단위 농협은 전국에 1,000개가 넘게 있는데 이 1,000개가 넘는 게 하나하나가 하나의 회사다. 하나하나가 하나의 회사다. 이거를 총 거느리고 있는 뭐라 그러지? 지주회사가 중앙농협이에요. 이거 지주회사가 중앙농협일 뿐이야. 이 밑에 하나하나는 각각의 회사예요. 지역단위 농협 하나하나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농업인이라야 하고 주소지나 토지 소재지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주소지에서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토지 소재지가 읍면이나 시골이면은 읍면에 있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농협들은 이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나니까 조합원한테 들어오는 혜택이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동단위 이상의 도시에 있는 이런 그 농협들은, 지역 농협들은 이 뭐라 그러죠? 여신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그러다 나니까 수익이 많아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될 수 있으면 주소지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토지 소재지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주소지인 경우에는 농협마다 지역 제한이 있어요. 어떤 데는 제촌 작용 지역에 있는 것만 하는 것만 받아주는 데가 있고, 농지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만 받아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전국에 있는 농지를 다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수도권 농협을 예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렇게 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고 하시고, 출자금은 뭐 500에서부터 한 2,500까지 다양합니다. 출자금은. 그러니까 출자금이 뭐냐면 그 회사의 주식이에요. 한마디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이렇게 내면 되는 건데,
이 출자금도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 1억 원 그랬지만 2억 원, 3억 원, 5억 원 무한대 이렇게 다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출자금에 대해서 내가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여기 5% 그랬는데 지금은 5%까지 안 되고 3% 후반대입니다. 어떻게 주냐면 그 농협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의 플러스 2%를 주고 있습니다. 그 농협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의 플러스 2%. 그러니까 3% 후반대를 지금 주고 있어요. 3% 후반대를 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출자금에 대해서 현금 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사업준비금이라고 해서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용고 배당이라고 해서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5% 전후라 그랬지만 이건 5%가 될 수가 없는 게, 환원사업 같은 거는 대부분 조합원 1인당 얼마 그러는데 수도권의 대부분의 농협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조합원 1인당 환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한 돈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돈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면 10%가 되는 거고 1억을 투자한 사람이면 1%밖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사업준비금하고 이용고 배당이라는 건 내가 이용한 것만큼 또는 그 농협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은 것만큼 그 이용고 배당, 출자 배당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립을 해주는 거래 갖고 현금 배당도 있고 적립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한 20% 정도 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게 조금 얕아져서 한 10%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10% 전후.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뭐 오피스텔 투자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상가 투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특히나 예금을 정기예금 해놓고 이렇게 돈을 다 쓰시는 분 같으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규로 농지를 투자할 적에 농지를 구입할 적에 신규로 한다 그러면 우선 조합원 가입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우리 농협에서는 어디까지 농지를 갖고 있으면 해주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가입 조건을. 그 다음에 자산현황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가입 조건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디 농지를 사면 되는지. 그 다음에 농지를 그 조건에 맞는 농지를 사고 조합원을 가입을 하시는 게 순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전국의 조합이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역농협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지역농협은 90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지역 축협이나 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사면 뭐 이런 특수조합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그 특수한 경우에 받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높아요. 저기는 대신에 그 수익률이 높습니다. 수익률이 높지만 진입장벽 역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합원에 대한 가입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거기 가서 상담하다 나면 알게 되고, 난 그래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아무 농협이나 지역 단위 농협에,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농협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입 조건, 해지 조건, 뭐 이런 조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하시면 됩니다. 거의 농업인의 저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해 2020년도에 어느 분이 지금 받은 거예요. 세전으로 8.92%, 세후로다 8.63%를 배당받은 겁니다. 그래서 출자금이 적은 분이 아니에요. 꽤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은 뭐 산수 잘하니까 이거 역으로 환산하면 출자금이 얼마겠다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출자 배당, 본인 배당금이 이만큼, 이용고 배당금이 이만큼, 사업준비금이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을 줬다 그런 거고, 세금 띄고 이만큼 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용고 배당에서 또 사업준비금에서 이 배당 내역들을 이거를 한번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구매 3%, 마트 이용한 게 12%. 이건 뭐예요? 마트에 가서 내가 물건 샀더니 12%를 도로 돌려주는 거야. 나한테. 예. 보험 들은 거 7%. 수신. 수신은 적죠? 예. 여신이 높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이자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나한테 이용구로 또 줘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11%를 줬다 그러면 내 대출 이자가 3%였다 그러면 그 중에 0.3%를 돌려받은 거잖아요. 0.3%는 까이진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 우리 신용카드 많이 쓰잖아. 카드 쓴 것도 이렇게 돌려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좀 풀어서 볼게요. 이건 18년도에 한 건데 이건 출자금 배당으로 현금 배당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풀어서 쓴 거예요. 정기예금을 1,000만 원을 하면 배당금을 7만 원을 돌려줬어. 연말에 돌려줬다고요. 신용카드를 1천만 원을 썼어. 18만 4천 원을 돌려줬어. 우리 신용카드 많이 써가지고 근로자 소득공제 받으려고 난리치잖아요. 내가 조합원으로 돼서 조합의 농협카드를 쓰면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대출받을 1,000만 원을 받으니까 8만 7천 원을 돌려줬다고. 내가 대출 이자를 1,000만 원을 냈더니 8만 7천 원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에서 100만 원어치 샀더니 9만 8천 원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래도 별로죠? 농협조합원 하는 게. 예.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해서 요새는 조합도 막 받아주지 않아요.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 데서는 가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취증하고 농업인 등 이런 거 하는 신청 부서가 어디고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농취증을 발급하는 건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이다.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그 다음에 농지원부 등록이나 발급을 해주는 데는 주소지 시구읍면이다. 서울은 동사무소에서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품질관리원에서 했는데 농어촌 공사 지소에서 그게 다 포함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가능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역농협조합원 가입이나 이런 거는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다. 농지연금 신청은 주소지 농어촌 공사 지소 그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품질관리원,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이게 다 한 군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대표적인 농어촌 공사 지소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소에서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확인은 또 별도로 한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거 한번 보자. 농취증 발급할 때 현장 확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담당자가 해요. 농지원부 등록 및 발급 신청을 할 때는 누가 하냐? 역시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담당자가 해요. 이거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발급은 등록관리는 거주지예요. 거주지인데 확인은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농취증 발급을 가급적이면 직접 가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도장을 찍고 오는 거예요. 이 땅 이번지에 내가 한다는 거를 확실히 도장을 찍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왔을 적에 다음에 이게 문의가 오면 아 그때 그 사람 에이 그래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이라 그랬는데 농지소재지에 그 지소에 담당자가 나가요. 그쪽에 농지소재지 담당자가 이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조합의 총무 담당자가 전국 어디라도 갑니다. 그 지역농협 담당자가. 그 다음에 농지연금은 역시 농지소재지의 농지 담당자가 나옵니다. 농지은행 담당.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확인은 토지소재지에서 확인은 나간다. 조합만 빼놓고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쪽에 좀 잘 해놔둬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확인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농지 관리에는 각별한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농업인 조합원 등록 신청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하시고 크게 저건 아니고, 그다음에 농협이나 농자재 판매소에서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를 하면 된다 이랬어요. 농자재 영수증은 가급적 농협, 내가 농협에 가입을 하고 그 농협에서 하면 내 실적으로 들어와서 이용고 배당도 받고, 또 하나는 그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2009년부터 대부분 전산화가 돼 있는데 2009년부터 전산화돼 있는 거는 다 한꺼번에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돼요. 그게 가가지고 발급을 요청하면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좋은 면이 있어서 조합에도 가입을 하라고 그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나니까 농지 공동 투자를 해서 공유 토지로 돼 있는 거 있어요. 물론 앞으로는 한 두세 명 이상이 되면 안 해줄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무조건 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명까지는 해주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농업인의 등록이 되는지 그거를 보려고 해요. 공유로 농지를 관리했을 때는 누구나 식별이 가능한 경계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처에 등록이 될 수 있어요. 이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이 통해서 이거 우리 같이 짓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부부가 공동명의는 상관없어요. 부부가 공동명의는 상관없는데 부부가 아닌 부모 자식이든 남이든 다른 사람하고 공유지가 됐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경계를 구분해야 된다.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 것도 또 가르지 마시오. 그래서 논이라면 논두렁으로 구분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정도의 논두렁이 있어야 되고, 밭이라 그러면 일정 거리를 띄거나 뚝이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밭은. 그 다음에 농지를 분할을 할 수 있느냐. 경지 정리된 데가 아니라면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경지 정리된 데가 아니라면 분할을 해서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특히 남하고 했을 때, 여기서 남이라고 그러는 것은 식구를 뺀 나머지, 직계 좀비속은 뺀 나머지를 다 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뭐 이거 다요. 남하고 했을 때는 반드시 구입했을 때 일단 분할을 해놔라. 팔을 적에 공동으로 공동으로 매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샀을 적에 분할을 해놔라. 그 다음에 공동 투자한 농지로 농지연금이 가능한지. 공동 투자한 농지로 농지연금이 농지는 공동 투자로 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지연금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다만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고 승계형으로다가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 투자로 한 농지연금, 공유 지분으로 있는 땅을 가지고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고 이때에도 단독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승계형으로 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면 부부가 했을 때는 농지연금도 승계형일 때는 가능하고, 부부가 했을 때는 경계뚝을 안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나머지는 경계뚝을 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지원부 일제조사가 작년부터 이 건이 안 터졌더라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올해 더더군다나 다시 조사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아니더라도 조사를 일제조사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들 하셔야 되냐면 기존 농지원부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기존 농지원부가 있으신 분들도 밭에 나가서 농작물을 올 봄에 싹 심어놔. 풀이 더 많이 크기 전에 싹 심어놓은 상태에서 웬만하면 농지원부를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농지원부를 하나 떼어놓으시라. 농지원부를 떼어놓을 때 하나를 떼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필지수보다 한 부가 더 많게 떼어놓으셔라. 다시 한번 올해 농지원부가 있으신 분들은 농지에 농사를 딱 지어놓고 밭이 깨끗하고 이쁠 적에 농지원부를 신청하셔라. 농지원부를 신청하실 적에 농지원부 부수를 발급 부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필지수보다 하나 더 많게 띄셔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농지원부는 금년도에 없어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9%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관리되어 온 농지원부, 내가 제촌작용한 그 기록부를 확보하셔라 그 얘기예요. 확보하셔라. 그것도 지금 이쁠 적에 산에 밭에 이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제촌 작용해서 농지에서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농지를 이렇게 하다가 제촌이라는 말이 나오고 소득 3,700 소득이라는 말이 나온다. 두 가지 말이 나온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농업인과는 상관이 없고 세금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제촌, 소득 이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세금하고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분리하세요. 완전히 분리하세요. 농지에서는 농업인이 되는 것, 농지를 작용하고 농업인이 되는 것, 농업인을 유지하는 것에서는 제촌도 필요 없고 작용만 하면 돼요. 작용만 하면 됩니다. 작용만 하면 되는 거고 제촌도 필요 없고 소득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작용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제촌, 소득 이 얘기가 나오면 세금을 내가 혜택을 못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그래서 어떤 건가 보자. 제촌 농지 소재지 연접한 시군구 30km 이내. 그래서 이 연접한 시군구는 양평에서 홍천 모양 거리가 멀어서 끝에서 끝이 100km가 넘는데도 연접한 시군구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되는 거고, 서울 같은 데서는 연접한 시군구보다는 30km가 더 멀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30km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주민등록을 가지고 확인한다. 별거라기보다는 부부가 나누어져서 있거나 혼자 가서 있거나 하면 이런 실거주 확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리는 30km, 서울은 이렇게 보면 돼요. 요 경계 지역이 아니라, 요렇게 경계 지역이 아니라 30km 이내로 보고, 양평같이 이렇게 먼 데는, 양평과 홍천같이 먼 데는 거리 제한 없이 경계가 붙어 있는 데는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양평같이 멀은 데는. 지금 이렇게. 이건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작용은 상시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농사를 지으면 작용으로 봅니다. 90일 이상 뭐 이거 따지는데 사실 90일 이상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농작업의 2분의 1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짓고 있다고 그러면 돼요. 대부분에. 그 다음에 소득이 3,700만 원은 이건 감면.
세금 감면에서만 한다. 세금 감면에서만. 자, 요때도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취득세를 하는 부서, 지방세예요.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받는 부서에서는 국세청에 있는 자료에서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세나 또는 사업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그 미만이면 다 됩니다. 지방세는. 그런데 세무서에서 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쪽에서는 3,700만 원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고, 아니 넘으면 당연히 안 되고, 3,7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작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감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용했다는 입증 서류는 이렇게 농사 짓느라고 들어간 모든 증빙서가 다 필요하다.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갖추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농업인은 꼭 만들으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했지만 아까 우리 질문하신 거 뭐냐,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 전수 작용하는 소유주 앞으로 다 꾸미고 작용한다 그러고, 임대를 주되 그 작용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인하고 짝짝꿍을 하고, 임차인이 아마도 그 직불금을 못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지가 200평에 쌀이 한 가마씩이거든요. 그러면 요새로 그냥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면, 예를 들면 600평 정도 돼서 쌀을 3가마 받던 거면 2가마 정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직불금만큼은. 예. 그렇게 서로 윈윈하면 그분들도 절대 군소리 안 해요. 예.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라. 그 다음에 정이나 그런 게 싫으면 과일나무나 약용 다년생 작물이나 이런 거를 심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보온 덮개나 제초 매트나 이런 걸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제가 농업인용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농업인용은 내가 농지에 투자하기 위한 워밍업을 하고 농지에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기본 자료로 쓰고, 내가 농지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충족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 되는 농지는 별개로 보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네, 나무가 식재된 농지는 어떻게 보느냐, 과세 대상에서. 예. 나무가 식재된 것도 농지로 봐요. 그리고 저걸로 봐. 근데 이렇게 국세청 표준산업분류표에 그거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 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 조림수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상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린 거를 재배할 때만 재배로 본다는 겁니다. 어린 거를 재배할 때. 좀 크면은 안 봐줘요. 그래서 조금 커도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과수하고 약용작물이다. 그런 얘기야. 과수하고 약용작물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라는 거지. 이 또 재배하는 것도 그래도 풀도 좀 깎아주고 뭐 이렇게 관리를 좀 하는 걸 봐야 되고, 유실수 이건 대체로 재배로 보나 조림수나 관상수는 묘목 상태에서만 본다. 쉽게 한 5년, 조금 길으면 한 10년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은 5년 미만이에요. 5년 미만만 재배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품으로 본다. 자, 요건 매실을 재배하는 건데, 매실 재배예요. 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가을에 한 번 정도씩은 깎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상수레가 이렇게 크다. 이게 재배냐?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재배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무궁화 나무 지금 어린 묘목이에요. 어린 묘목. 이거 지금 한 6, 7년 된 나무입니다. 이거는 지금 재배로 볼 수 있느냐? 예, 풀만 조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재배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더 커지면 이 나무 이상만 되면은 이제 재배로 못 본다 그런 얘기예요. 못 봐준다. 그러니까 얻은 거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이거 팔을 때 있느냐? 못 팔아요. 일반인이 재배해서. 그러니까 유실수나 약용작물을 심으면 그나마 몇 개라도 따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돈 벌라고 하지 말라니까 자꾸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택가 인근에 자투리 땅이 있어. 이것도 재배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요. 자, 고추 뭐 해서 콩 뭐 해서 막 들깨 뭐 해서 심어놨어요. 이거는 재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재배입니다. 똑같은 자투리 땅이에요. 자, 요것도 자투리 땅이에요. 근데 이런 반송, 그다음에 주목, 그다음에 여기 과일나무, 감나무 뭐 이렇게 심었어요. 자, 이거 우리 보시는 분들이 이거 지금 재배로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재배로 그 누가 봐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재배냐 아니냐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이 농사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물명 치고서 검색하시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작물에 대해서 약간 이해는 하셔라. 왜냐면 이해를 전혀 못하면 나중에 그 농사 어떻게 졌어요? 봄에 벼는 언제 찌고 모짜리는 언제 하고 모는 언제 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료는 언제 뭐를 주고 그러면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못하겠으면 이거 갖고라도 다니든 메모해 갖고라도 다니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후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한다. 올해 새로 나오는 거는 이 조사가 더 강력해지고 처분이 더 강력해진다. 현재는 100분의 20인데 25로 올라가고 즉시 처분 명령을 하겠다 하는 얘기고 굉장히 좀 강화되니까 농지 관리에 좀 더 유의를 기해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지난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나오면은 담당자를 찾아가서 작년도에 이만저만에 못 졌으니까 올해부터 열심히 짓겠다 하고 처분 유예 신청을 하면은 3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시면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차가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 현재까지는 농지법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상속 시효 취득으로 하는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60세 이상 은퇴농업인이 5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주는 경우, 그다음에 주말체험 영농, 그다음에 농지은행 뭐 이런 거는 지금 허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허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허락이 되고 있는 건데 요거는 법조항을 그냥 다시 풀어놓은 거고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중에 일부가 또 바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조금 유념해서 우리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 만들어서 하는 거 아까 얘기했고 일단은 농지를 한다 그러면 농업인 자격을 전 유지를 하라 그래요. 농업인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내가 농지를 조금 왔다 갔다 해보면 직접 짓든 누구 관리인을 조금 두고 왔다 갔다 하든 하면서 하다 나면은 농지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것들이 또 돈 되는 농지를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가고 내가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을 저는 유지하고 먼저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내가 살고 있을 때는 집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아무리 옆에서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얘기를 해도 나이가 40, 50이 돼도 부모님 밑에서 있을 때는 집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해서 집을 나와서 전세살이를 하든 내 집을 가졌든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야 조금 더 좋은데
조금 더 좋은 거, 어떤 게 좋은 거, 이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농업인을 만들으라는 얘기도 나는 이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져보지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럴 수 있어로만 치부가 돼요. 그런데 내가 가져보면 아,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돈 되는구나, 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게 나한테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촌자경 하면서 하시고, 파시기 전에 리모델링이나 개발을 해서 또는 사업용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농지는. 그래서 뭐 목적에 맞게 하고 제때 좀 해서 하자, 그런 얘기고요. 그 농취증 뭐 요 궁금 사항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좀 보시고, 예, 보시고. 자, 농지 투자에서 제촌 자경 연소득 3,700만 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스스로 지으면 자경은 맞는데, 그것 역시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어야 자경이다. 그리고 세금에서는 실제 자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제촌, 농업경제 농지원부는 제촌 자경에 대한 규정이 없다. 예, 제촌의 규정이 없어요. 전국 어디 거라도 된다. 세금 반드시 제촌해야 된다요. 소득,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제에서는 소득 직장 관계가 없습니다. 예, 세금 3,700만 원 이상은, 예, 세금하고만 감면배제, 소득 역시 감면배제, 비사업용, 사업용 판단, 이거 할 때 들어간다. 그러니까 농업경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소득 제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소득과 제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세금하고만 관계가 있다. 농업인이 되는 데서는 크게 제한이 없다, 현재까지. 예,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업, 뭐라 그러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을 둘지는 모르겠어요.